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2달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는 오늘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소환돼 10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쓰인 킹크랩 시스템을 본 적 없고 드루킹에게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국회의원 49명이 피감기관인 코이카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명 의원이 함께 간 아프리카 출장에 1억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서 계엄 사령관으로 지목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 준비단은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융합정보실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BMW가 연이은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해 뒤늦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이미 2016년부터 유사한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관련 실험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늑장 리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가 만든 고혈압약의 원료 발사르탄에서도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원료가 들어간 22개 업체 59개 품목의 고혈압약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제 저녁 인도네시아 롬복섬 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7.0 강진으로 인해 최소 9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롬복섬에서 가까운 길리섬에서 여행을 하던 한국인 관광객 80여 명이 한때 고립됐고 이 중 일부는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전 논란이었던 이른바 공중보건이 몰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실형을 받았던 공중보건의가 또 서울대 산하의 다른 대형 병원 불법 영상물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폭염과 함께 시작된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역시 전기요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2달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확정해서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폭염보다 더 무섭다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늘부터 각 가정에 속속 배달되면서입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빨리 확정해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2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3단계로 진입하는 기준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요금 할인 폭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정청이 이처럼 대책을 서두르는 건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대책을 넘어 전면적인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자체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이렇게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이어서 당정이 내일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는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경 기자, 물론 내일 당정협의에서 결정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예상이긴 하죠. 근데 다만 뭐 너무 틀린 예상은 아니라고 보고 네.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화한다는 것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네,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특정 구간에 한해서 또는 전체 구간에 한해서 내린다는 겁니다. 최근 전기요금을 인하했던 2015년과 2016년의 방식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다르죠? 우선 2015년 방식은 누진 단계를 하나씩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총 3단계인데 그 2단계에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3단계에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예. 사용량이 늘어서 더 높은 구간에 요금을 내게 된 가구에 그 전 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 반면에 2016년 방식은 각 단계별 기준이 되는 전력 사용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단계가 200kWh까지인데 이걸 한시적으로 300kWh까지 늘리는 식입니다. 예. 만약 2016년 방식을 적용하면 무조건 한 단계씩 낮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아주 많은 가구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 전력 500kWh를 쓴 가정이 지금대로라면 3단계에 들어가서 전기요금을 10만 원을 내야 하지만 2단계에 포함이 된다면 전기요금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원래보다 2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2015년 방식과 2016년 방식을 같이 쓸 리는 없겠죠. 그럴 둘 수는 중에 없습니다. 하나일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더 높다는 얘기죠. 예. 그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일부 가정에는 이미 7월분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급 적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요금 고지서는 원래 요금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가구는 처음부터 깎아주고 또 다른 가구는 소급 적용하면 요금 부과 시스템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때문에 한전은 7월 인하분을 다음 달 나오는 8월 요금 고지서에서 소급 적용에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요금 할인폭을 좀 더 넓히는 방안. 네. 이것도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16,000원, 또 여름철엔 한 달에 2만 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예. 또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에는 30%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나올 대책에선 이 할인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대안으로 거론됐던 것들이 있는데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네, 부가세 환급은 여당 일각에서 나왔던 건데요.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그런가요? 큽니다. 예.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환급 금액도 가구당 평균 3,000원 가량에 그쳐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도 현재 겨울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여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당장 올해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아무튼 내일 완전히 확정이 될 것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조금 지금 이태경 기자가 얘기한 것에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략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겠죠. 내일 당정 협의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예, 전기요금 걱정의 핵심에는 물론 누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진제를 운영하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써도 검침하는 날이 언제냐에 따라서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른바 복불복식 요금이라는 것이죠. 논란이 커지자 앞으로는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지만 이것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올여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매월 1일에서 5일, 8일에서 12일 등 7차례 기간을 나눠 전력 사용량을 검침합니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냉방기를 많이 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 하나의 요금 계산 기간으로 묶인 집은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200kWh를 더 썼을 뿐인데 요금은 2배 넘는 13만 6,040원이 나옵니다. 2016년 이 같은 검침일 논란이 일자 한전은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 적용을 받는 가구는 51만 가구로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위를 정한다는 약관 조항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전력 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위를 선택하여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한전은 오는 24일부터 협의를 거쳐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검침위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은 안 돼 당장 올여름부터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폭염 아니면 폭우, 극과 극이죠. 강원 영동 지역의 상황입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동안에 300mm가 가까운 그런 비가 내리는 바람에 KTX역이 잠기고 농경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예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렇게 큰 비가 올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침수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결국 시동이 꺼지며 멈춰서고 전조등도 꺼집니다. 이른 새벽 KTX 강릉역 대합실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강원 동해안에 밤새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새 속초의 강수량은 282.1mm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엔 1시간 동안 93mm가 쏟아졌는데 2002년 태풍 루사 때에 이어 시간당 강수량으로 역대 2위 기록입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이 도로가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도 흙탕물이 가득 차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물이 빠지면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뿌리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어제 밤 이후 강원 동해안에선 200건 넘는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비는 한반도 남북에 놓인 두 고기압이 강하게 부딪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기상청의 예보는 최고 50mm의 강수량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비가 온다는 소리 들었더라면 밑에 있는 물건을 좀 올려놨으면은 이렇게 많은 수고를 안 했을 텐데. 이 정도 비가 산간에 집중됐다면 훨씬 피해가 심각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폭염이 시작된 이후로는 방금 전해드린 영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다운 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가득했던 저수지와 강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이 벌어진 곳들은 당초에 비가 오면 그 물을 저장해두었다가 가뭄 때 쓰는 용도라고 선전했었지만 우려대로 녹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업용 저수지가 절반 이상 말랐습니다. 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 주민들이 사용했던 다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물이 가득 차 있었던 이곳은 지금은 이렇게 온통 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23%로 평년의 40% 수준입니다. 올 장마 때도 단 이틀만 비가 내리더니 그 이후엔 비다운 비가 없었습니다. 불볕더위에 자연 증발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한급수의 일종으로서 약 7일 급수 그리고 5일 단수하는 간단급수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콩이나 고추 등 밭작물은 말라서 죽어갑니다. 작은 웅덩이에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당장 물이 필요한 벼 이삭이 나오는 시기여서 걱정이 큽니다. 이파리를 밭에 가서 보시면 빨갛게 타고 있어요. 콩 같은 거 있어요. 낙동강과 영산강 등 전국의 강은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녹조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일사량이 급격히 늘고 수온도 오르며 빠르게 진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준명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이 출범 41일 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했습니다. 현재 10시간 넘겨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소환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인 만큼 특검은 강도 높게 추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역시 물러서지 않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김 지사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김 지사는 오늘 출석하면서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구층 조사실에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부르면 물을 게 많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질문지 구성에도 많은 공을 들였는데 실제로 조사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김 지사 측 변호인 4명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처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인데 특검이 이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김 지사가 자동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을 했고 또 이를 사용하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특검은 드루킹과 핵심 측근들을 조사해서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진술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 녹취 등 확실한 물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시그널이란 보안용 메신저로 나눈 대화 등을 제시하면서 둘의 관계가 일반적인 정치인이나 지지자 관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김 지사가 지방선거에 도움을 달라면서 일본 지역의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공직선거법 230조를 보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김 지사 측과 민주당 등은 당시 다른 인사가 경남지사 후보의 물망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그런 제안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검 논리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특검은 그동안 드루킹 측으로부터 확보한 메신저 내용과 진술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원 기자였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앞서 포토라인에 섰던 김 지사는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되길 원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경상남도의 상징인 장미를 던지면서 응원을 했고 보수 성향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예정된 시각보다 5분 빠른 오전 9시 25분쯤 김경수 지사가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걸어오는 김 지사에게 지지자들은 경상남도의 상징인 장미꽃을 던졌습니다. 김 지사는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포토라인에 선 김 지사는 소환 조사를 받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오늘 특검 사무실 앞엔 김 지사가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은 특검을 특검하라, 응원한다는 등의 팻말을 들고 김 지사를 기다렸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단체에선 태극기를 흔들며 김 지사를 적극 수사하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표적인 친문 실세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전당대회에 나선 여당의 대표 후보들이 앞다투어서 진실함을 믿는다면서 김 지사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특검 출석에 앞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페이스북에 응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나는 김 지사를 오랜 기간 지켜봤다며 김 지사의 진실함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 지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2일 SNS 계정에 김 지사를 외롭게 하지 말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특검이 정치특검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에서는 아예 공식 입장으로 허익범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결단코 특검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검의 형태는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야당은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지사의 출국을 금지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가난한 나라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협력 사업을 펼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코이카가 국회의원 전문 여행사 이런 별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코이카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대부분 위법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 JTBC는 코이카가 작성한 국회의원 대상 해외 출장 목록을 분석해봤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9명이 코이카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여기에 들어간 돈은 모두 12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17명이 해외 출장비로 2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나 출장 일정을 보면 사실상 관광 코스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을 가기 위해서 코이카 시차를 끼워 놓고 그 비용마저 코이카로부터 받았다는 지적이죠. 대체 코이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먼저 정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최근 5년간 코이카 지원을 받아 다녀온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물론 동남아와 유럽까지 세계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JTBC가 코이카가 작성한 국회의원 대상 해외 출장 목록을 분석해봤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49명이 코이카 돈 12억 원으로 해외에 다녀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4년 1월 의원 5명은 8박 10일간 르완다와 모잠비크를 다녀오면서 1억 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국회의원 17명이 2억 3천만 원의 출장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명단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코이카는 올해 예산만 8,475억 원에 달하는데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공식 행사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이카 관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의 의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 요청으로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수행을 해드려야 되니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지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조금 그런 현실이죠. 또 다른 관계자도 출장 일정엔 관광이 반드시 포함된다며 사실상 관광 코스처럼 운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강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국회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인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코이카의 예산 일부를 아예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편법, 꼼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 명단을 국회에 통보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비공개 회동에선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코이카 예산 출장을 근절하자는 제안 대신 코이카의 관련 예산 일부를 국회로 가져오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코이카 돈으로 출장 가는 게 자꾸 눈에 띄어서 논란이 되니 그 돈을 국회로 끌어와서 당당하게 가자는 겁니다. 원래 외통위에 있어야 될 예산을 코이카나 교류재단 쪽으로 넘겨놓는 예산이라 그래서 앞으로 그 예산을 국회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이 이번에 아마 지침에서 그렇게 아마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피하면서 해외 출장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결국 출장비는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국회는 해외 출장을 사전에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국회 안에 만드는 방법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출장을 심사하는 구조여서 이 역시 요식 행위에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코이카 해외 출장건은 정치부의 유미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에 보니까 출장 한 번에 1억 원을 넘게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이 아프리카에서 좀 특별한 지역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의원 5명이 아프리카의 루안다와 모잠비크를 8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비용은 1억 850만 원을 썼습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은 외유가 아니고 출장이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피감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예. 국회와 피감기관의 관계는 노골적인 가불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코이카의 VIP라는 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예. 자,
외유가 아니라 출장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함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외통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접적인 감독 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다른 상임위의 경우도 문제는 있지만 외통위의 경우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38명이 예결통상위원회 소속이 많대. 해외에 나가서 뭘 확인하고 이러는데 그 예산들이 코이카나 교류재단 쪽에 있기 때문에. 예. 해외 출장 자체를 이렇게 가는 것부터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근데 가서 뭘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뭘 했는지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회도 외교부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복수의 코이카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서 직접 목소리는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개발도상국을 관광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활용했다. 의원들이 오면 대부분 해당 지역의 유명 관광 일정부터 잡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말이 출장이지 사실상의 관광이라는 게 코이카 측 그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예. 또 일단 국회의원들이 오면 사무소장들은 1순위로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운영한다고도 했습니다. 예. 아까 나온 얘기 중에 개발도상국을 관광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사용을 했다. 도구로 사용을 했다. 예. 그 도구가 바로 코이카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어디 관광을 가야 될 텐데 그냥 가긴 뭐하니까 네. 그 근처에 코이카가 있으면 거기를 시찰한다고 해놓고 예. 주목적은 관광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돈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주목적은 이제 관광이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정에 관광 일정이 있었고요. 예. 사실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관광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자, 코이카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잘 모셔야 하는 이유, 예산 문제인가요? 네, 충분히 예산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의원들을 잘 모셔야 예산을 지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산을 더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기분 나쁘게 해서 깎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또 중간에서 실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코이카 이사장 같은 윗분들에게 잘 보여야 입신양명에 이제 의원들한테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신양명에 도움이 된다 이런 예.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 혹시 네.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국회의원 38명을 공개를 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그 안에 땡땡이라고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문희상 국회의장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미혜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총수를 만나면 공교롭게도 선물 보따리가 나오곤 했죠. 굵직굵직한 투자나 일자리 계획을 말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 1년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다고 하니까 구걸 논란이 벌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예정대로 만났는데 선물 보따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구걸 논란 때문에 보따리 풀기를 늦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반갑게 악수합니다. 경제수장이 된 지 1년 2개월 만에 재계 1위 총수와 만난 겁니다. 일자리 창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삼성의 그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부총리가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만났을 땐 해당 기업이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지 매번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구걸 논란 때문에 투자 발표를 미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오늘 정부가 재벌에게 구걸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삼성이 국민들의 지지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의 정립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도. JTBC 구희령입니다. 。 JTBC 구희령입니다. 。
이런 가운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첫 메시지는 경제였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서 그동안 내세웠던 정책들을 전부 꺼내서 상기시켰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올 하반기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다는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자리를 강조했습니다. 경제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회엔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같은 복지 정책도 일일이 언급하며 차질 없이 시행해 일자리 늘리기로 연결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도 당부했습니다. 생활 애소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경제지와 인터뷰를 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혁신 성장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면 장 전 총장은 계엄령이 만일에 발동됐다면 계엄사령관이 됐을 인물입니다. 국군조직법 등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아야 하는데 기무사는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역시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서복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촛불 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장준규 당시 육참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이유입니다.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하면서 장 전 총장과 긴밀히 소통했다면 계엄령을 단순 검토한 차원을 넘어 시행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무사는 국군조직법상 전투부대를 지휘할 권한, 즉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그 권한이 없는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장 전 총장은 육사 출신,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3사관 학교를 나왔다는 점에서 계엄을 빌미로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군을 육사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장 전 총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한 합수단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렇게 수사와 함께 기무사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드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융합정보실부터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조각난 정보를 모아서 하나로 짜 맞추어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만든 곳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실이 입수한 기무사 개혁 방안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 개혁위는 융합정보실이 정치 개입의 핵심이라고 보고 해체를 권고했습니다. 기무사엔 보안 담당 3처와 대공 담당 5처, 기획관리 담당 7처와 종합상황실, 그리고 융합정보실이 있습니다. 융합정보실은 MB정부 시절 신설됐습니다. 이 조직은 각 부서에 수집된 첩보와 동향 보고 등을 모아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 융합정보실은 여러 경로로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짜맞춘 뒤 맞춤형 정보를 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를 수장시키자거나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연출하자는 제안에도 융합정보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사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역시 융합정보실을 해체할 뿐 아니라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정보 짜맞추기, 융합정보 기능 자체를 없앨 계획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562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구속기한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풀려난 김 씨를 맞은 건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대였고 차량 유리가 깨지는 등 거센 반대 속에서
40분이 지난 뒤에야 구치소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꼿꼿하게 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을 한 지 560일 만입니다. 구치소 문을 나오자마자 석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김 전 실장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차 앞 유리가 깨졌고 일부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40분이 지나서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판단을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넘기면서 총 1년 6개월의 구속기한이 끝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풀려날 경우 극우단체 지원 등과 관련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더 구속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세대 교체론이 나올 때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인용되곤 하지요. 하지만 요즘 여의도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한때 우리 정치를 주름잡았던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각 당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을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이름을 모릅니다. 아마도 정동영의 이름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당의 존재감을 만드는 일에 우선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정신임 대표는 전당대회 승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해찬 효과를 꼽았습니다. 이해찬 후보가 대표 출마하고 손학규 대표도 나온다고 하니까 맞상대할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정동영, 이해찬, 손학규 세 사람은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쟁자였습니다.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참여정부의 성과를 이제는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이명박 후보를 이길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당대표에 올랐고 한 사람은 당대표에 도전했고 한 사람은 당대표 출마를 구심 중입니다. 이미 당대표는 물론 국정 경험까지 갖춘 세 사람은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경륜에서 나오는 역량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1년 안에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강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약속했다면서 북한의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또 북미 정상 간의 친서를 교환하는 건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화 의지 역시 드러내 보였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할 것이고 1년 안에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비핵화는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북한의 의지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giving Kim Jong-un a master class in how to hold a door open for somebody.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신을 통해 약속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양 정상 간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는 미국 측이 주장해온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담겼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 혹은 후퇴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귀국길 기자들에게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오고 이를 실었던 화물선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북한 석탄이 들어올 수 있던 데는 우리 정부의 묵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조사에 소극적이란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련된 사례 9건을 수사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러시아를 통해 우리 영해로 들어온 선박들이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의심 사례가 발견돼 조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분 검사만으로는 원산지 판별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들이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기 때문에 북한산으로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의식해 수사를 늦췄다거나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만으로는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북한 석탄 위장 반입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잇따르자 BMW가 오늘 뒤늦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BMW 본사가 이미 2016년 유럽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BMW 본사가 차량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험에 들어간 건 2016년입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입니다. 불이 난 과정도 국내와 비슷합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구멍이 생기면서 냉각수가 새는 현상입니다. 냉각수 성분이 굳어서 쌓이고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나는 겁니다. BMW가 일찌감치 리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시간을 끌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MW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늑장 리콜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BMW는 최종적으로 원인을 파악한 건 지난 6월이었다며 늑장 리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MW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에 대해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결함이 생겼을 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BMW 사태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과연 될 것인가? 그런데 과거를 돌아다 보면 화재가 이어진 겨울엔 화재 관련 법안이, 미세먼지가 찾아오면 관련 대책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온 올 여름도 예외는 아니죠. 관심이 커지면 유행처럼 법안을 발의하고는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이른바 한철 입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BMW 사태 이후에 과연 개선이 될 것인지 이선화 기자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6년 여름. 정치권에선 폭염도 재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폭염하고 가뭄이 이런 이상 기후에 우리가 종합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폭염 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2배가량이 높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때 그 법안들이 토시 정도만 바뀐 채 또 발의되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폭염재난법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4건이나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한철 입법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봄철에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 관련 법안도 40건 넘게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특별법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마저도 통과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 겨울 잇따른 화재에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다시 한번 약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산 업체가 만든 고혈압 약 원료에 이어서 이번엔 국내 업체의 원료에서도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원료를 쓴 약은 59개 제품에 이르고 18만 명이 이 약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혈압약 속에가
이번에 문제가 된 혈압약이 들어있어서 그거 교환하시라고 전화드렸어요. 전국의 약국이 다시 한번 바빠졌습니다. 식약처가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인 발사르탄에서 또 압유발 물질인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엔 중국에서 수입된 발사르탄이었는데 이번엔 국내 업체인 대봉 LS가 만든 원료에서 나왔습니다. 고혈압 약이 문제가 있다고 바꾸러 오라고 그래서 발암물질이 뭐 어쩌고 그런 소리 이렇게. 이 원료로 만든 고혈압약 22개사 59개 제품은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지난달 판매가 중단된 중국 화하이사의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은 17만 명이, 이번 대봉의 원료를 쓴 약은 18만 명이 처방받았습니다. 모르지. 우리는 의사가 하는 대로 약사가 지어주는 대로 먹지 뭘 알겠어. 조금 화도 나고 그러세요? 식약처는 문제 발사르탄에 사용된 중국 룬두사의 원재료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해당 약을 챙겨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약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식약처는 고혈압 약 원료에서 나온 NDMA가 암을 얼마나 유발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려한 그대로였습니다. NDMA가 검출된 고혈압 약을 3년 이상 복용하면 10,000명당 1명꼴로 암에 걸리고 오래 복용하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고혈압 약을 오래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용량인 320mg짜리를 3년간 먹었으면 11,800명당 1명꼴로 걸리지 않아도 될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기준치보다 10배나 높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은 복용 기간이 길수록 높아졌습니다. 미국 FDA는 같은 용량을 4년간 먹으면 8,000명 가운데 1명꼴로 암에 걸리고, 유럽 식약처는 7년간 먹으면 5,000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놀래긴 놀랬어요. 그 뉴스 한 달 전에 그거 보고 불신이만 쌓이는 것 같아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약을 먹다가 대봉 LS 제품으로 갈아탄 환자들은 2번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15,000여 명이 다시 약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중국산 원료가 문제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2조 원어치의 원료 의약품 가운데 중국산은 6,2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해온 선체조사위원회가 2가지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매우 첨예한 문제였는데요. 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는 배 자체의 문제로 가라앉았다는 주장과 외부 충격 때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같이 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부 충격 문제는 매우 첨예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놓고 양쪽이 거의 반반으로 갈려서 격론을 벌였다는 후문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침몰 원인으로 2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창준 위원장 등 3명은 선체 결함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운전대에 해당하는 조타기를 돌릴 때 방향타에 신호를 전달하는 이른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그런데 참사 당시 밸브가 반쯤 열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경우 방향 조절이 안 돼 배가 한쪽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화물이 묶여있지 않은 채 많이 실렸던 것도 원인으로 언급됐습니다. 반면 권영빈 소위원장 등 다른 3명은 선체 외부가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배 왼쪽 겉면 그리고 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핀 안정기실을 함께 살펴본 결과 외부 충돌 흔적이 있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세월호 선체를 어디에 둘지도 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최종 보고서를 끝으로 지난 1년여간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엔 2기 조사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추가로 정밀조사 등을 맡게 됩니다. JTBC 이상현입니다. 인도네시아 롬복섬 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7.0 강진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섬들의 나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400여 개의 화산을 가진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국가입니다. 롬복은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와 불과 1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또 최근 인기를 끈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인 길리 트라왕안과는
훨씬 더 가깝죠. 롱복에선 지난 7월 29일 이미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서 집안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엔 진원의 깊이가 10km에 불과해서 사상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고립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장에 매달린 세장과 가구들이 마구 흔들립니다. 집 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Terus terasa tak kira truk lewat, terus saya dengar keluar gitu tuh ikut jadinya saya keluar.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7시 45분쯤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은 진원의 깊이가 10km에 불과해 흔들림이 컸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대부분 롬복 중심 도시인 마타람에서 발생했습니다. 100km 떨어진 발리에서도 진동이 이어졌고 건물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한 대형 병원 의료진들은 산소호흡기를 낀 환자들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롬복에선 일주일 전 규모 6.4 강진으로 최소 2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롬복에서 가까운 관광지 길리 트라왕안에선 한때 한국인 관광객 80여 명이 고립됐고 일부는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광객은 JTBC 취재진에게 지진이 난 이후 여진과 쓰나미가 걱정돼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덕에서 하룻밤을 지샜다며 일부는 다리를 다쳐 붕대를 싸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객은 현재 10여 명이 아직 고립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의 지원을 받아 우리 관광객을 최대한 빨리 대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전 수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산 지역 판사의 비위를 눈감아주는 대신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협조를 얻어내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한 명이면서 부산 해운대 LCT 사업 비리로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부산 지역 판사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정모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치며 어울렸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검찰이 현 전 수석에 주목하는 건 부산 스폰서 사건이 대법원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과 친분이 있던 부산의 판사가 건설업자 정 씨와 유착한 것에 대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를 묵인해주고 상고법원과 관련한 협조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골프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의 골프장 대표 A씨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현 전 수석과 해당 판사, 스폰서 정 씨가 골프를 치며 자주 어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3살 아이에게 욕설을 내뱉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곰팡이가 핀 식기,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식자재를 쓴 의혹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믿고 보낸 어린이집 얘기입니다. 신체적인 학대를 한 정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3살 아이가 싱크대 밑에 숨기 바쁩니다. 책상에선 눈치를 보고 거울을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 빨리 얼른 오세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뒤 보이는 이상 행동입니다. 부모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한번 넣어 보내봤습니다. 설마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낸 겁니다. 낮잠을 안 자고 보챈다며 내뱉은 말은 귀를 의심할 만합니다. 믿고 보냈던 원인데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나서야 어린이집은 사과하고 해당 교사를 사직 처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어린이집입니다. 교사가 3살 아이의 팔을 잡아채더니 질질 끌어당깁니다. 아이의 옷을 잡아당겨 앉히기도 합니다. 위생도 엉망이었습니다. 같은 유통기한 같은 게 하나도 표시 안 됐고 변기 같은 게 지하철 공중 화장실보다도 못하더라고요.
해당 어린이집은 방학 기간이라 사용을 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현장 점검과 함께 학대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군대가 도열하고 대통령이 연설하는 중 단상 주변에서 드론에 실린 폭발물이 터진다.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영화 같은 장면이긴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 주말 발생한 폭발 사건의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면서 그 배후에 야권과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옆에 있던 군 장성들이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어 경호원들이 급히 휴대용 방탄보호막으로 대통령을 에워쌉니다. 베네수엘라 방위군 창설기념연설장에서 폭발음이 들린 직후 모습입니다. 15초 후 또다시 폭발음이 들려오자 행렬군인들이 도열을 무너뜨리고 흩어집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폭발물을 실은 드론 2대가 날아오다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발물은 밀가루 반죽처럼 모양을 변화시켜 살상용으로 쓰이는 C4로 알려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무사했고 군인 7명이 다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우파 야권과 미국이 배후라며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은 반발했습니다. Look, it could be a lot of things from a pretext set up by the Maduro regime itself to something else. 경제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란 반박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에 있는 25층짜리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타워 안에 있던 차량 30여 대 가운데 2대를 모두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작동했지만 소방대원들이 안으로 진입할 수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타워 24층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대왕 카스테라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별다른 근거 없이 매달 300만 원의 순이익을 보장한 건 허위 광고라며 손해 금액의 70%인 2,4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가맹점은 문을 연 지 2달째인 지난해 3월 대왕 카스테라가 몸에 해롭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가며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은 뒤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 푸젠성과 대만 타이베이 인근을 연결하는 길이 135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 추진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2030년까지 시속 250km의 고속철이 오갈 수 있는 해저 터널 공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만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극의 얼음지대 일부가 숲으로 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주도한 연구진은 위성으로 관찰한 결과 나무가 분포하는 지역이 계속 북쪽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북극의 얼음이 빨리 녹고 있고 이 때문에 땅과 생물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개의 투수들은 마운드 위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공을 내리꽂듯이 던지죠. 흔치 않지만 공을 밑에서 위로 뿌리는 투수도 있습니다. SK 박종훈 선수는 몸을 잔뜩 구부리고 땅에 스치듯이 공을 던져서 벌써 10승을 채웠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몸을 한껏 비틀고 공을 던질 땐 손끝이 땅에 긁히는 게 아닌가 아슬아슬합니다. 힘차게 위에서 아래로 공을 꽂는 여느 투수들과 달리 힘겹게 공 하나하나를 뿌립니다. 마운드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차별화. SK 박종훈은 그렇게 2년째 10승대 투수가 됐습니다. 팔을 아래로 내려 공을 위로 퍼올리는 언더핸드 투수는 잠수함 투수라 불립니다. 이강철, 박충식, 한희민처럼 한때는 우리 야구 역사를 수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동작 자체가 중력을 거스르는 만큼 공이 느려 힘과 속도가 지배하는 현대 야구에선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몸을 베베꼬듯 던지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뒤틀려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투구 동작이 커서 주자에게 도루를 쉽게 내주는 한계도 있습니다. 최근엔 선발보다는 흐름을 바꾸는 불펜 투수로 그 쓰임새도 좁아졌습니다. 언더핸드 선발 투수. 박종훈은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몸을 더 비틀고 더 아래로 낮추면서 사라져가는 잠수함 투수의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출근도 하기 전에 매일 땀에 젖는 직장인분들 많습니다. 지상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 승강장뿐 아니라 지하에도 냉방시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폭염 속의 출퇴근길을 함께했습니다. 승객들이 승강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철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만 쳐다봅니다. 올라가면 냉방시설이 없는 지상 승강장이다 보니 이곳에서 자신이 탈 열차가 왔는지 확인한 뒤에 올라가려는 시민들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도리니까 영등포에서 도착하든지 출발할 때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딱 와요. 아침부터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곳 신도림역은 출근길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승강장은 냉방시설이 없는 데다 스크린도어와 시설들로 사방이 막혀 있어서 온실처럼 열기가 이 안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재 온도는 34도가 넘습니다. 긴팔 셔츠나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더욱 힘듭니다. 몇 가지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할 때 이미 더운데 지하철 내려가면 더 덥고 이러니까 간장 바지에 땀 차는 게 이게 제일 심하죠.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소매를 걷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땀이 많이 흘려서 좀 땀 좀 식히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땀을 식힐 데도 없어서 좀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럽니다. 지하 승강장에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29곳에 달합니다. 10곳 중 3곳꼴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하에 있지만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승강장 중 한 곳입니다. 환풍구에서 바람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상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라 뜨뜻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곳의 현재 온도는 35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가 나오는 환풍구지만 사람들에게는 인기입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다른 데는 에어컨 시설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참 덥습니다. 환승객들의 불만은 더 큽니다.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전철이 너무 안 와서 불편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요. 에어컨까지 없으니까. 수도권 지하철 2, 3, 4, 5선의 냉방시설 공사는 2013년 기름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 역당 400억 원이 추정되는 냉방 사업을 정부 지원 없이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늘막도 없는 버스 정류장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더위에 버스 이용을 꺼리면서 퇴근길 직장가 주변은 택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와 공사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형 얼음을 가져다 놓은 정류장들이 대표적입니다. 정류장에 자동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 경의중앙선 승강장 일부에도 지난주부터 대형 선풍기가 설치됐습니다. 잠깐 그냥 땀을 말린다는 정도? 더운 바람이라 그렇게 막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출근하기 전부터 몸이 땀으로 젖는다면 일 역시 효율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외면한다면 악순환일 텐데요. 이 무더위에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노크로 만나는 완전한 신선함. 냉장고 작품이 되다. LG 시그니처.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장 신이 난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매미들입니다. 여름이 가장 즐거울 모기조차 무더위에 맥을 못 추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매미는 그야말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는 중이죠. 게다가 도시의 참매미 대신 자리 잡은 말매미들은 기온이 40도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진다 하니 지금이 울기에는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 시끄러운 말매미의 소리의 유효기간은 고작 보름 남짓. 그들은 땅속에서 길게는 7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세상에 나와서 있는 힘을 다해 2주일 정도를 우러젖힌 후에 생을 다하고 사라집니다. 제 아무리 시끄러워봤자 몇 주만 참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도시의 사람들은 시끄러운 한철을 버텨 넘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지나면 사라지고 잊히는 것이 어디 매미 소리뿐이랴. 이름하여 한철 입법. 타는 듯 찌는 더위 때문인지 폭염에 상시 대비해야 한다는 입법안은 쏟아지고 있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국회에는 이미 지난 2016년 폭염 당시에 반짝 만들어졌으나 아직 처리조차 되지 않은 법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버티다가 이윽고 폭염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그 서늘한 바람에 실려 언제 매미가 울었냐는 듯 사라지고 말았던 법안들. 봄날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를 막겠다고 나왔던 대책들이 그러하고 우박이 쏟아지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때맞춰 나왔던 피해 보상 강화 법안들과 겨울에 큰 화재가 일어나도 발의됐던 법안들은 제각각 여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나왔다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중이죠. 이른바 한철 법안들은 생겨날 때부터 한여름의 매미 소리처럼 사라질 운명이었던 셈일까? 시류 따라 숟가락 얹어놓듯 법안을 만든 이들이나 이를 논의해야 할 사람들 또한 그저 한여름 말매미처럼 잠시만 큰 울음소리를 내면 결국 사람들은 모두 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그래도 그 매미들은 7년이 넘는 기나긴 인고의 시간 끝에 세상으로 나왔다는 사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3년 전에 서울대 출신의 공중보건의가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 진료실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는데 그 대상에는 마취 중인 환자까지 있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에 공중보건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최근에 경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가 또 다른 대형병원 몰카 사건과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사라져버린 대형병원 몰카 사건,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 병원 간호사들이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학교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소라넷에서 간호사 몰카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떠도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있는 병동인 것 같으니 확인을 해봐라.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알리고 사건 조사 일체를 맡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서울대병원에서 공문을 보내면 죽는 척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이름을 했죠. 하지만 사건은 2달 만에 종결됐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치워져 버렸고 피해자들은 병원 측에서 수사가 종결됐다는 사실을 9개월 넘도록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단 범인은 못 찾았지만 그거는 사이트에서는 계속 내려졌고 그 이후로 안 올려진 걸로 확인됐고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제 지인이면 알 정도로 제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원래 긴 생머리였는데 머리를 자르고 파마한 직후에 그 동영상이 찍혀서 제가 시기를 정확히 알거든요. 동영상이 찍힌 건 2013년 1월이에요.
2013년 초에는 불법 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레지던트 이모 씨가 이랬습니다. 당시 이 씨 자리는 해당 영상이 촬영된 탈의실 바로 옆으로 문에는 보안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수사가 종결된 지 2달이 지난 2015년 5월 다른 몰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 진료실에 마취 상태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강원도에서 대체 복무 중이던 이 씨의 외장 하드와 컴퓨터 등에서 약 2만여 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당시 압수한 파일 중에는 해당 병원의 이름이나 탈의실이 찍힌 영상물도 있었지만 경찰과 병원은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병원은 몰랐는가?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을 땐 이미 더 이상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병원 측은 당시 경찰이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에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3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한 피해자는 불법 촬영에 대한 후유증으로 결국 한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 하면 병원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이 검색됩니다. 취재 결과 특정 병원의 탈의실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유포를 막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0년 후에 집에 나가서 돈 벌려고 피직사에 올리잖아요. 그때 또 이제 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판을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최근까지도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럼 용의자를 좀 특정 지을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지목한 이모 씨는 현직 의사로 홍보하며 의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해당 병원 탈의실의 촬영이나 유포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있는데.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병원 측의 안이한 대응이 지적되는 가운데 한 피해자는 후유증으로 한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잖아요. 피해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구나. 이게 내 얘기가 되고 내 친구의 이야기가 되고 언젠간 내 자식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근데 달라지는 게 없겠구나. JTBC 전영입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짧고 간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불이 계속 나는데도 BMW 판매량이 늘고 있는지 이게 주제입니다.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이 단순한 내용을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죠? 네, 판매량이 늘었다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상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허세라면 한국인 따라올 민족이 없다. 절에도 사니 한국인이 호구지. 차를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후진국형 국민성.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그릇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20D 모델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났잖아요. 네, 국토부에 신고된 BMW의 화재는 올해 들어서 30건입니다. 차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와 국회 신창현 의원실에서 분류한 차종별 현황입니다. 520D에서 불이 난 건 모두 14번입니다. 그 다음은 520D X드라이브인데 2번입니다. 그 외에 14건은 모두 다른 차종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특정 모델만 위험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다양한 모델에서 사고가 계속 났는데도 BMW의 전체 판매량이 늘었냐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화재 사고와 판매량의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BMW 전체 모델의 신차 판매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5,407대, 3월 7,052대였습니다. 4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었고 지난달 3,959대였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를 통해서 오늘 확인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판매가 늘었다고 볼 만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건데
그러면 사고가 가장 많이 난 520D 모델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비슷합니다. 올해 1월 판매량이 850대였습니다. 3월 1610대였다가 역시 4월부터 줄었고 지난달 523대로 나타났습니다. 판매가 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BMW 전체로 보나 특정 모델로 보나 판매는 계속 줄고 있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월별 신차 판매량을 집계하는 기준입니다. 네. 차를 사겠다고 마음먹고 계약한 시점이 아니라 차를 인도받은 뒤에 관공서에 등록하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수입차의 경우에는 계약 시점과 등록일의 차이가 길게는 1, 2개월 정도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재 사고가 대대적으로 알려진 건 7월 말입니다. 이 이슈가 다 반영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8월 이후의 통계를 봐야 화재로 인해서 판매가 줄었는지 오히려 늘었는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어게인 2007로 잡았습니다. 뭐 월드컵 같진 않고 뭡니까? 예.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예. 2007년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때의 모습입니다. 11년 전 사진. 그렇습니다. 모두들 젊어 보입니다. 예. 예. 11년 전이고요. 당시 경선에서는 가운데 있는 정동영 후보가 1위를 했었고 손학규 후보가 2위, 이해찬 후보가 3위를 했었습니다. 예. 물론 2007년 대선에서는 패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세 명이 정치권 전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어제 열린 그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이해찬 후보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고 있고 예. 손학규 당시 후보는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의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선화 기자가 이건 리포트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여기에 2007년에 당시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했던 김병준 당시 위원장이 현재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해서 11년 만에 4명이 정치권 전면에서 만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한 거군요. 예. 예. 당시에 뭐 서로 너무나 잘 알던 사이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른바 뭐 흔히 얘기하는 협치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을 좀 더 취재를 했는데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비하인드 뉴스에 가져 나온 거 아닐까요?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치의 예. 가능성이 지금은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예. 물론 11년 전 일이고 경선 과정이었지만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서로 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정동영 후보가 열린우리당이 실패했다라고 이전에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 당시 경선에서 이해찬 후보가 정동영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예. 라고 직접 말하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 아무래도 여론조사에는 정동영 후보가 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각을 좀 더 세웠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예. 그러자 정동영 후보가 이 후보와 저는 서울대 동기로 오래된 친구인데라고 말을 꺼내려 하자 바로 이해찬 후보가 친구 얘기는 좀 그만해라 공적인 자리에서 예. 하면서 버럭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두 명은 그 당시에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고요. 지금도 들어보면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당시 손학규 후보도 정동영 후보가 조직 동원을 하고 있다면서 경선에서 서운하다면서 자택 집거하고 경선을 보이콧, 며칠간 보이콧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그랬던 일이 있었군요. 지금 다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은 패했지만 2008년 1월에 당시 이제 손학규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대표가 되자 이해찬 당시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인사가 그 지향을 쫓아갈 수 없다고 바로 그날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년보다는 악연이 많아서 그렇군요. 사실은 협치보다 올드보이의 귀환이 꼭 안정감을 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 측의 관계자는 11년 전 일이고 지금은 당 대표를 서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예.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정치는 생물이라니까. 예. 뭐 어제 저기 오늘은 또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예. 일단 과거엔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상기해 볼 만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재미도 있고요.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가면은 죄가 없다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가면을 얘기합니까?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015년 6월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이 판매되고 있어서 민영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건을 작성한 바가 나왔습니다. 아, 그때 가면이 나왔었던가요? 당시에 집회 현장에 일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을 쓰고 나온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이 가면은 지금도 판매가 됩니다. 아, 지금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오늘 찾아본 건데요. 18,000원 미만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오바마,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다른 유명인의 가면도 지금 뭐 파티용품 비슷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재질은 고무 재질로 돼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글씨는 작아서 안 보이는데 원산지는 중국에서 만든 가면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원 행정처는 이 가면에 대해서 무슨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판매 금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던 겁니다. 이른바 대통령 심기 경호를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분석 결과는 초상권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초상권은 본인이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초상권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초상권 문제가 있다는 걸 환기시키는 게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당시 2015년 법원행정처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법원행정처가 법적 조치가 애매하자 겁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뭐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참 별일을 다 했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남은 5개월로 잡았습니다. 누구의 남은 5개월입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일단 지난해 국방부의 업무 평가 결과가 보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좀 우수 평가를 받아보자 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 올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했는데 남은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에 경질설이 돌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고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5개월이 남았다는 거는 근데 그게 뭐 임기나 이런 걸 얘기했다기보다는 작년도 평가를 얘기하고 금년 얘기를 한 거니까 금년이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한 거겠죠? 맞습니다. 그 얘기한 건데요. 일부에서는 송영무 장관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5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연상을 했군요. 그렇게. 혹시 유임을 통보를 받은 건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뭐 상상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남은 5개월은 연말까지 남은 달이 그렇다. 그러니까 국정과제를 연말까지 잘 추진하자는 의미의 원론적인 얘기고 유임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본인이 5개월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임을 약속받았나 보다라는 적어도 지금 뭐 어떻게 경질되거나 하는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는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금 인도 터키 출장 중인데요. 출장을 떠나면서 측근들에게도 나는 사퇴는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제 잦은 사퇴는 없다고 역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현재 청와대 분위기는 현재 기무사 재편을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를 보고 인사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내일 새벽까지 많게는 80mm가 넘는 비가 더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erson to person and man to man, I'm back in touch with my long lost friend. Listen to reason and understand, and think of me from way back when. He said me and Melissa, well, we fell out of love, ran out of luck, seems like the lightning struck. I've been thinking of leaving, but I can't raise a buck.
James, I'm wondering, could I borrow your truck? I said, that's why I'm here. Got no better